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축팬 323화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파리 올림픽 예선, 뭐 당장 경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 근시일 내로 또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지구 반대편이긴 한데 브라질 대표팀이 올림픽 진출에 실패를 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거기는 남미라 좀 빡세긴 한데 티켓도 올림픽이다 보니까 더 작고 그래서 네. 빡세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브라질이 떨어진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긴 하죠. 물론 브라질이 월드컵은 개근입니다. 월드컵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는데 올림픽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제 브라질 대표팀, 그러니까 브라질의 어린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라질의 위용이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라인업을 보니까 이제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로 영입이 됐었던 뭐 엔드릭 선수도 있고 엔드릭. 하던데 물론 이제 그 선수 말고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렇죠, 다른 그렇죠, 선수들은 물론 이제 당연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유럽파를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브라질 리그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도 네. 그걸 감안해도 네. 브라질이 뭐 우리 떨어지는 건 좀 쉽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근데 그래서 남일이 아니다 이거. 남일이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파리 올림픽은 올해 8월에 열리고 이제 올해 4월에 아시안컵 U23 아시안컵이 이제 2년 만에 다시 개최가 됩니다. 이제 황선홍 감독의 진정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2022년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그때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아마 3대0으로 졌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시드를 배정을 그러니까 시드 배정을 좀 불리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작년 대회가 네. 뭐 이번 대회 결과에 좀 그러니까 시드에 좀 이어지는 네, 거죠. 조편성에 조금 음. 영향이 간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시드를 놓치게 됐는데 작년 대회 같은 경우에 뭐 이 올림픽 예선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 아시안 게임 점검 개념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드를 받아서 이제 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랑 같이 속한 팀이 톱 시드의 일본, 그리고 3시드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4시드의 중국인데 뭐 아랍에미리트랑 일본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난관일 수 있잖아요. 큰 난관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일본을 피하는 게 좀 중요했는데 일본한테 3대0으로 지면서 이제 톱 시드를 받지 못하고 이 시드를 받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하더라도 조금 힘듭니다. A조 아마 B조 우리나라가 B조에서 A조 국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 이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높은 가능성으로 이제 카타르 혹은 호주겠네요. 그렇죠. 네. 8강에서 그러니까 카타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와 일본이랑 난관을 뚫고 8강에 올라가면 호주 혹은 카타르가 기다리고 있다. 뭐 그리고 카타르는 뭐 요르단도 이제 아, 우리한테 복병이죠. 네, 아시안컵에서 큰 상처를 줬기 트라우마를. 때문에 이제 이름만으로도 PTSD 줄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여기서 진출하려면 4강에 가야 되죠. 네, 일단 무조건 4강 안에 들어야 3등 해야 되죠, 3등. 네, 일단 4강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 3등을 할 경우에는 직행입니다. 근데 4위를 하면은 플레이오프 해야 돼요? 플레이오프를 해야 돼요. 아. 기니랑 적도기니 말고 기니. 그냥 기니. 네, 그냥 기니랑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제 티켓을 따야 되는 상황입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빡세네요. 네, 이게 올림픽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네. 동메달 딴 이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올림픽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우리 갔대. 대부분일 텐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만약에 한국이 8강에서 떨어진다면 네. 올림픽에 아, 진출할 수가 없어요. 조편성 보면은 조별리그에서 혹시나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대회는 이제 16강 그러니까 16팀이 참가하기 때문에 3등한테 기회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2등간에 그냥 짤 없어요, 탈락이에요, 이거는. 그냥.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8강에 진출한다고 해도 이제 호주나 카타르라는 혹은 요르단이라는 어려운 상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8강에 이겨도 4강 4강 가면 이제 반대편에 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팀들이 대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강도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결승에 좀 가야 좀 안심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4강에서 네. 결승까지는 가야 음. 팬들이 이제 아시안컵 올림픽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뭐 축구뿐만
축구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다른 종목들을 보면 상당수가 지금 파리올림픽 진출에 구기 종목 한해서는 많이 네.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 특히.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출전권을 따는 여자 그 대표팀은 여자 핸드볼밖에 없습니다. 아 끝이요? 네, 하키 지금 어디 갔어 하키? 다 떨어졌습니다. 아 하키도 남녀 이제 하키가 맞아 희찬이 형도 이제 갔다 오셨는데 네. 상당히 지금 침울해 있거든요. 네. 다 떨어져서. 네, 원래 남녀 하키가 아시아에서 되게 강팀이었어요. 네, 단골이었어요. 맞아요, 올림픽 맞아요. 진출은 네, 단골이었어요. 올림픽 진출 2020년에 이제 동반 탈락하면서 네. 조금 충격이었는데 2번 연속으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하키 대표팀이랑 저도 이제 연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시안 게임 때 하키 취재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이게 그때 이제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으면은 바로 직행이었거든요. 아, 여자 대표팀은. 직행이었는데 남녀 대표팀인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으면은 직행이었는데 네. 둘 다 이제 여자 대표팀 은메달, 남자 대표팀은 동메달인가? 4등인가 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세계 각국 팀들이랑 뭐 플레이오프 내지 뭐 그런 경쟁을 했는데 모두 탈락을 음. 하게 됐고 남녀 농구는 뭐 이미 탈락을 했고요. 음. 여자 배구도 이제 조금 희박한 상황이다. 아 이렇게 그러면은 봐야 될것 진짜 같습니다. 구기 종목은 네. 만약에 이제 우리 축구가 잘못되면은 전멸 네. 그러니까 사실상 여자 전멸, 축구도 떨어졌잖아요. 네 음. 여자 축구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멸 위기입니다 지금 진짜. 남자가 유일한 희망에 아. 나는 축구가 지금 이게 사실 올림픽에서 물론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되게 훌륭한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이 저 선수는 뭐 갑자기 금메달을 따네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올림픽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은 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기 종목이 다 빠진 상황에서 축구까지 이제 진출을 못하게 된다면 되게 이 올림픽 흥행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한국 싶습니다. 내에서는. 네, 한국 내에서는 정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올림픽에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을 못 간다면은 저는 좀 심각하게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축구 덕분에 들어오는 스폰서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스폰서들이 끊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히 우려가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976년부터 올림픽을 네. 이렇게 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선수단 규모가 제일 작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네, 왜냐하면 이제 진출을 못하면 뭐 보내지 못하니까. 네, 구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아, 선수단이 많으니까. 선수단이 아. 많은데 구기 종목이 다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그렇겠다. 보면 역대 최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4월에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도 A 매치 기간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의무 차출 규정 네, 같은 그렇죠. 거 없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 팀들이야 어떻게 얘기 잘해서 협조가 되겠지만 네. 근데 뭐 해외 팀들 뭐 이강인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 못 데려오지. 네. 못 그게 데려오죠. 제일 큰 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강인, 홍현석, 양현준, 이런 오현규 오현규 선수 아무로 정우영 차출을 할 수가 없을 절대 못 거예요. 차지. 네. 그러니까 오로지 국내파 선수로만 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뭐 지난 아시안 게임도 보면은 사실 주축은 유럽파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지난 대회에서 잘했던 뭐 엄원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아마 이번에 나이가 안 되는 걸로 뭐 알고 있거든요. 엄원상 선수나 아니면은 네. 뭐 송민규 선수 뭐 이런 나이대 선수들 뭐 백승호 선수 97년생, 98년생 이런 선수들은 뭐 올림픽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 U24로 또 출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도 다 제거하고 K리그에서 그 정도 나이대에 있는 선수들로만 대회 출전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일본, 호주, 카타르를 넘고 이게 쉽지 할 수 않아. 있느냐. 네. 그러니까 올림픽에 가면은 이강인 있죠. 다 좋아요. 이강인, 양현준, 네, 홍현석 국면제 된다고 하면 다 네. 오지. 그리고 와일드 카드로도 뽑을 수 있는 선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그 기회조차 없다. 뭐 이강인은 또 특히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차출을 좀 해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목표도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시즌 중에 3번 차출은 좀 너무한다. 아니, 그쵸. 아시안 게임 안 돼, 안 돼. 갔다고 아시안 컷 하고. 안 돼, 안 돼. 근데 올림픽은 다음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은 차출해 주겠죠. 이번 이번 4월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이번 4월을 말씀하시나? 누가 가? 그래서 본선 가면은 이제 이강인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하여튼 이강인을 부르려면 우리가 4월에 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딱 들으니까 진짜 되게 어려워. 빡센데라는 실감 생각이 나지. 드는 거죠. 우리가 정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우리가 네. 합독인가? 언더독인 것 같은데. 항상 연령별 대회는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뭐 항상 뭐 일부 팀들의 피지컬 피지컬이 제일 맞아. 이제 되게 몸빵 부딪히면은 그냥
볼 못 차도 그 팀이 이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호주 해서 애들 피지컬 봤잖아요. 네.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진짜 4월에 펼쳐지니까 아직 기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응원을 좀 그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각이 들고 좀 축구가 그래도 구기 종목 대한민국 구기 종목의 좀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스톤빌라와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였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아스톤빌라 맨유를 중심으로 좀 전술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그랬는데 네.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아니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오늘 오전에 제가 일정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새벽에 펼쳐진 그렇죠. 경기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네.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 새벽 경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촬영 오기 전에 낮에 경기를 보고 대본을 쓰는 루틴을 풀 영상을 다시 보시잖아요. 갖고 있는데 풀 영상을 꼭 봐요. 풀 그리고 영상을 보통 봐야 되는데 이제 평범한 인생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면 월요일 새벽 경기 좀 힘들어요. 게다가 1시 반 경기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모 사이트에서 스포티비. 다시 보기를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보기 물론 이제 다시 보기가 용량이 크니까 좀 네. 늦게 올라오긴 하거든요. 2-3시간 정도. 근데 네. 그걸 감안해도 오늘 점심 오후 제가 늦게까지도 4시까지 기다렸어요. 네.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또 올라와서 올라와가지고 급한 대로 네. 간단하게 이제 형이 보내주신 맨유 채널 영상이랑 메뉴 TV. 그러니까 네. 메뉴 TV 가니까 거기 좋더라고. 그게 회원가입을 하니까 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메뉴 TV 영상 메뉴. 네, 괜찮더라고요. 네. 영어 해설이라서 약간 화질도 괜찮아. 네, 화질도 괜찮고 HD까지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이제 한국 스포티비 하이라이트 이런 걸 좀 병행을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리뷰를 그래서 오늘 진행해 보려 합니다. 뭐 그동안 했던 뭐 전술적인 자세한 분석보다는 이제 지금 올라왔네. 네. 올라왔어요? 지금은 됐겠지. 일처리가 된 빠르군요.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전술적으로 자세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경기 흐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통한 이제 그런 후토크에 좀 집중을 해보는 간단히 뭐 리뷰라기보다는 좀 후토크 정도에 네. 집중해서 좀 간단하게 그런 뒷이야기들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이게 사실 승점이 6점짜리 매치였어요. 그렇죠. 붙어있죠 두 팀이. 아스톤 빌라가 5위 그리고 맨유가 6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매치였고 그리고 제3의 팀 토트넘도 이 경기에 꽤나 큰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었을 겁니다. 토트넘 아마 맨유를 응원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댓글 보니까 토트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맨유 입장에서도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역시 빌라 입장에서도 중요한 경기였는데 결국 승리는 맨유가 차지했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아스톤 빌라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 모레노, 랑글레, 카를로스, 캐시가 백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루이즈와 부바카르 카마라가 3선을 구성했고 제이콥 램지, 맥긴, 베일리, 와킨스가 공격진을 꾸렸습니다. 뭐 딱히 크게 평소랑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딱히 코멘트를 안 달아놓은 게 아스톤 빌라가 부상 선수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네. 뭐 듀란이라, 뭐 타이론 밍스, 에즈리 콘사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스쿼드 구성에 되게 어려웠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대쪽에 맨유를 보더라도 요즘 좋았던 뭐 호일룬이라든지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이런 선수들 다 나왔고 뭐 레시포드 돌아왔고 레시포드 계속 선발 뛰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루크쇼 나왔다 뭐 이 정도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루크쇼는 네. 또 저만큼 나갔기 때문에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정도가 네. 다시 좀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맨유 팬들은 아쉬운 포인트겠지만 그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스쿼드가 네.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드디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원래는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좀 두루뭉실하게 전반적인 좀 경기 내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빌라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이날도 역시 빌라가 좀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네. 치렀거든요. 스탯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양팀 스탯이 빌라 기준 점유율은 56%, 56대 44였고요. 슈팅이 23개, 그리고 유효 슈팅이 10개, XG 값이 1.61, 빅찬스가 4개, 패스 성공이 427개. 이게 맨유보다 거의 110회 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가 상당히 주도했고 찬스도 결과적으로 많이 만들어냈던 경기였네요. 네, 그래서 이걸 라이브로 안 보시고 하이라이트로만 보신 분들도 되게 빌라가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잡는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한 것도 빌라가 47회, 맨유가 26번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빌라가 이 경기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패스와 전환을 통해서 주로 공격을 전개했고요.
맨유가 좀 전방 압박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측면 쪽으로 볼이 몰렸을 때 좀 반대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저도 하이라이트로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빌라가 굉장히 공격 전개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세트피스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혼신의 공격들을 맨유의 정말 정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6탄 방어, 네. 그다음에 오나나의 멋진 선방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막아낸 경기가 아닌가. 뭔가 맞아요. 팀 분위기가 막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오나나가 진짜 네. 이걸 막아?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수비한테 막히거나 가슴에 막기도 하고. 아니면 맞아요. 빗나가거나 네. 그렇죠. 뭐 맨유한테 상당히 이건 진짜 되는 경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맨유 입장에서. 맞아요. 오나나가 이날 세이브를 8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XGOT라고 이제 유효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거든요. 네. 이 수치가 쉽게 정리하면 골키퍼가 유효 슈팅이 왔을 때 그 슈팅을 못 막을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근데 그 수치가 2.56이었습니다. 와, 그럼 거의 약간 2.56만큼 먹힐 뻔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인가요? 한 2.5골 정도 먹힐 수 있었는데 그걸 오나나가 한 막았다라고 골로 보시면 좋을 것 막았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비를 함으로써 오나나가 품목 기준으로 평점이 8.8점이더라고요. MOM이에요. 선방 개수도 되게 많아요. 네. 8개인가? 세이브 8개면 진짜 네.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오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빌라의 공격을 잘 막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바란이나 맥과이어 그리고 달로가 되게 거의 몸 들이밀면서 슈팅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와킨스를 비롯한 빌라의 공격진도 되게 좀 번번이 기회를 마무리가 아쉽긴 하더라고. 놓쳤어요. 특히 뭐 와킨스도 되게 좋은 슈팅이 있었는데 그걸 오나나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뭐 골대 밖으로 찬다던가 아니면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서 슈팅까지 못 연결한다던가 이런 좀 아쉬운 마무리들이 이어지면서 빌라가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 입장에서 보면은 찬스를 많이 놓치고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근데 뭐 반대로 보자면은 맨유는 뭐 빌라보다는 찬스가 훨씬 적긴 했지만 그 적은 찬스에서 정말 선수들 집중력으로 득점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실점을 최소화하는 오나나나 아니면 번뜩이는 패스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던 브루노 뭐 항상 잘하죠. 네. 그리고 05년생 슈퍼루키 코비 마이노 이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침착하지? 이런 생각이 좀 05년생 들어요. 같지가 않아. 그냥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 같아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네. 너무 좋아요 이 선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 선수가 전환이나 이런 좀 속도를 살릴 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지공이나 탈압박 그리고 뭐 맥토미니 득점 찬스에서도 더블팀 들어오자마자 탈압박 풀어내서 달로한테 패스 네. 줬거든요.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이 선수가 정말 루키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뭐 이런 선수들처럼 칭찬할 만한 선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득점을 기록한 또 역시 호일룬과 맥토미닌가 아닌가 싶고 뭐 이 두 선수 모두 요즘 상당히 득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맨유에 있어서도 더 기대가 되는 두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호일룬이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게 불과 한 달, 2달 정도까지만 해도 되게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호일룬 같은 경우는 이제 챔스에서는 골이 있었는데 네. 리그에서는 이제 요즘 골 많이 기록하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좀 골이 없으면서 현재 결정력에 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요즘은 뭐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네, 요즘은 이제 지금 5경기 연속 득점. 와, 말이 안 돼. 정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뭔가 혈이 뚫린 느낌이에요. 네. 혈이 딱 뚫려서 지금 골 페이스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뭔가 좀 자신의 페이스나 기세가 꺾였을 때 그걸 반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기 전까지 호일룬이 프리미어리그 기준 1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어요. 이게 안토니와 더불어서 되게 큰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12월 27일 빌라전에 결승골을 넣고 막 되게 환호하고 포효하는 세레머니를 했잖아요. 그 뒤로 완전히 경기력이 반등을 했습니다. 빌라전부터 공식전 7경기 동안 6골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걸 리그로 범위를 좁혀봐도 5경기 5골 2도움. 리그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득점도 득점인데 원래 잘하던 뭐 압박이나 역습 이런 거에서도 되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유 팬들은 이제 호일룬을 욕할 수는 없지 않을까.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트라이커는 이 골을 넣으면은 그 득점력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 플레이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맥토미니도 이 경기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남겼죠. 이번 시즌 맥토미니가 리그 21경기에서 7골과 1개의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넣었네. 있습니다.
7골이면 진짜 많이 넣었다. 네, 이게 최다득점. 찾아보니까 네. 팀 내 최다 득점이에요. 2위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호일룬의 5골이었는데 5골이 이제 5경기 연속골이고 신기하네. 근데 이제 맥토미니가 7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에서 제일 많은 공격 포인트를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맨유가 경기당 득점이 1.2득점밖에 안 돼요. 이게 찾아보니까 리그 12위던데 되게 부진한 득점력 속에서도 맥토미니가 득점을 해줌으로써 이제 질 걸 비기고 비길 걸 이기는 맞아요. 경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터너 감독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맥토미니를 최전방에 두고 너 그냥 거기서 헤더해서 골 넣어. 아니면 너 거기서 경합해서 세컨볼 따줘. 이런 전략을 활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조커 카드로 활용을 함으로써 좋은 전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맞아. 맥토니가 요즘은 이제 조커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또 했더라고요. 조커로 나와가지고 뭐 그럴 만큼 확실히 투입됐을 때 파괴력이 있는 것 같고 뭐 대표팀에서도 좋은 득점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득점력이 이번 시즌에는 클럽까지 좀 옮겨왔다. 그래서 네. 이제 원래 골을 못 넣었던 선수는 아니고 대표팀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클럽팀에서도 좀 잘 살려주면서 좀 또 하나의 장점을 발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맥토미니가 최근에 좀 매각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랬었죠. 얼마나 진지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약간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용이 형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맥토미니를 이 타이밍에 파는 게 맞는가? 이번 시즌 끝나고 아니 지금 이 선수 나가면은 팀 득점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 골득실이. 이 선수 득점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오늘 아마 0이 0점을 됐어요. 맞췄어요. 네. 네. 원래 마이너스다가 지금 0점을 맞췄고 지금 이 선수를 팔 명분이 없죠 사실. 네, 리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7골을 넣었고 사실 맥토미니 선수가 미드필더로서의 기량을 봤을 때는 선발로 뛰기 힘듭니다. 하지만 슈퍼서브로 뛴다거나 아니면 쪼커로 이렇게 강간히 스트라이커로 활약한다거나 포변을 해서 네, 스트라이커 아예 포변을 하던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누군가 부상을 당했을 때 땜빵을 설 수 있는 그런 주요 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고 이게 유스 출신이잖아요. 네. 네. 홈그라운이 또 되기 때문에 판매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뭐 저는 뭐 본인이 이 위치에 만족한다면 그렇죠. 굳이 네. 판매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생각이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스콧 맥토미니 선수가 만약에 맨유를 나가면은 사실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이 근데 뭐 저희 하위권 가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스트라이커로 가면은 에버튼 가면 선택지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세컨톱 이런 세컨톱 이런 걸로 가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에버튼 가면 좋을 것 미드필더로는 에버튼에 저는 솔직히 미드필더로는 그 그냥 스킬들은 좀 삼선으로는 부족하죠. 못 네. 삼선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각을 주장하는 맨유 팬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 선수가 그냥 지금 득점을 많이 하는 거는 그냥 기세나 아니면 후루골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본질적인 단점, 삼선에서의 불안함 아니면 패스나 볼을 잘 못 찬다라는 그런 단점들을 봤을 때 매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그쵸. 존재하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이제 맨유와 빌라의 승점차가 좀 더 좁혀지게 됐는데 이제 한때 빌라가 거의 우승권과도 가까이 있을 맞아요. 만큼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진짜 너무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반면에 맨유는 뭐 챔스는 뭐 어불성설 뭐 유럽파로도 가면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엔 또 챔스까지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 정말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2024년 기록으로 한번 쪼개봤거든요. 네. 근데 빌라가 올해 공식전 7경기에서 2승 2무 3패 기록 중이고요. 리그로 범위를 좁혀봐도 4경기 1승 1무 2패로 굉장히 좀 초반에 빌라의 좋았던 흐름이 나오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좀 꼽아봤는데 부진한 득점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같은 기간 올해 기준이죠. 7경기 동안 9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그중 5골이 이제 최근에 펼쳐진 리그 셰필드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경기에서 4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게다가 셰필드전과 그리고 FA컵 미들즈브러전을 제외하면 모두 자신들의 XG 값보다 낮은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때린 슈팅 퀄리티보다 그게 득점으로 치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경기나 많은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승점으로 치환되지 않는 부분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뭐 경기력이 막 크게 떨어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결정력이 문제다. 요즘 크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와킨스 선수가 되게 리그 시즌 초반에 좋은 폼을 이어가면서 지금도 득점 랭킹 상위권에 기록 위치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기회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승점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맨유 쪽을 살펴보자면 맨유도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식전 6경기에서 5승 1무. 굉장히 좋아요. 잘해요.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는 4경기 3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3연승 중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1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와 많이 놓네. 리그에서는 4경기 11골을 기록했고요. 대단한 화력을 유지하고 있죠. 빌라와 달리 경기력이 좀 아쉬워. 경기력은 아쉽고 주도권 내주고 네, 좀 그렇죠. 밀려 나는 경기에서도 막 3골 넣고 4골 넣고 이날도 2골 넣고 그러면서 승점을 따내는 경우가 잦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승점은 현재 41점으로 리그 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5위 빌라와 5점 그리고 4위 토트넘과 6점 차이이므로 충분히 챔스권 도전할 만한 위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챔스 가능하다 보네요. 근데 이게 조금 불리한 게 이제 빌라랑도 2차전 했고 토트넘이랑도 2차전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뭐 더 따라갈 순 없죠. 네, 이미 따라온 게 이 네. 정도니까. 이게 승점 네. 6점짜리 경기가 없기 때문에 뒤집을 만한 포인트들이 가능성이 크진 많지 않죠. 않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물론 그래도 사실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맨유는 이번 시즌 현실적으로 FA컵 우승을 노려서 유로파 진출권을 따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6위도 좀 감지덕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지금 순위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좀 한 경기 한 경기 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 포인트들도 있고 그리고 뭐 레시포드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만 가르나초나 호일루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마이누, 카세미로 돌아왔고 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원래 주축이었고 네. 이런 선수들이 하나둘씩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맨유는 아마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카세미로 선수가 돌아온 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작용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항상 축구를 볼 때 제가 6번에서 뛰어서 그런지 6번을 봐요. 전 축구를 때 6번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카세미로가 한창 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쵸. 네. 유기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뭔가 유기를. 돌아오니까 좀 뭔가 안정적으로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세미로, 마이누 3선 조합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이 세 명의 조합이 좀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뭔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은 좀 더 큰 그림을 내년 시즌에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넘어가기 전에 감독 네. 터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떤지 맨유 팬으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점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최근 성적은 좋고 그리고 뭐 이거는 감독이 승률만으로 감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승률을 보면은 테나가 지금까지 95게임을 했고 승률이 68%라고 하는데 이게 퍼거슨의 승률보다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퍼거슨의 승률은 사실 아니 뭐 분모가 네, 많으니까 너무 그거. 많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보다 미라고 할 수도 네. 없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승률이 높긴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경질은 조금 섣부르다고 봅니다. 챔스 못 가도 뭐 유럽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챔스를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잘하는 팀이 너무 많고 음. 빅6라는 팀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아스톤 빌라처럼 치고 올라와서 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있고 지난 시즌에는 뉴캐슬이 그랬죠. 뭔가 챔스를 두고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FA컵이라든가 뭐 그 아니면 리그에서의 경기력 그런 걸 좀 봤을 때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테나를 경질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근데 좀 믿음 축구라 해야 되나? 감독을 좀 믿어요 저는. 좀만 더 믿어줬으면 좋겠고 팬들도 뭔가 조급한 게 있겠죠. 안토니 같은 선수들 데려오고 뭐 그리고 호일루 선수 데려왔을 때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선수 보는 눈이 정말 별로다. 이런 비판은 정말 맞는 말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테나를 잘랐을 때 당장 누굴 데려올 건가부터 시작해서 자르기에는 좀 위험 리스크가 크고 그가 가진 재능 테나가 가진 그런 그렇죠. 우리가 본 게 있죠. 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바로 놓기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타이밍을 놓쳤다. 경기 타임 근데 놓친다. 이미 오히려. 그런 그런 것도 맞는 말인 것 3승 같아요. 네. 최근에 좋잖아요. 이러면은 뭐 시즌 이제 끝날 때까지 뭐 계속 찌지 않는 이상 네. 못 자르겠죠. 네. 저는 자를 명분을
찾다가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자를 거였으면은 시즌 초반이 더 명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순위 싸움이 확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을 때는 잘라서 이번 시즌 남은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이 부분을 되게 잘 해보자라는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이미 거의 한 바퀴 3분의 2가 가더라고요. 지났거든요.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터너가 심지어 실제로 약간 순위적으로 반등하기도 했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지금 잘랐을 때 뭔가 그러니까 감독을 자른다는 거는 이 감독을 지금은 말이 안 자름으로써 되죠. 얻는 그걸 보고 자르는 거잖아요. 네. 이 감독이 지금 잘라서 뭐 이 팀을 우승시키겠다. 이 감독을 잘라서 챔스를 가겠다. 뭐 FA컵 우승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포인트들이 잘 보이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주기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시즌은 끝까지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솔직히 억가가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일정도 빡빡한데 부상도 너무 많이 당했고. 맞아.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 사건들이 많았어요. 네, 뭐 그리고- 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토니도 터지고 네. 뭐 많았어. 그리고 인수사가 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종합했을 때 솔직히 시즌 초반은 좀 터널한테 너무 힘든 불운한 그런 시즌이? 상반기가 아니었나. 네. 상반기. 네. 그래서 테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일단은 뭐 맨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맨유 입장에서는 뭐 시즌 초반의 부진을 생각해봤을 때 뭐 유로파나 아니면 뭐 챔스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좀 만족합니다. 진짜 최근에 맨유 팬들이 네. 많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제 좀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게 옛날만큼 힘들지 않아요. 네. 지금. 요즘은 뭐 경기력이 막 엄청 좋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보는 이기는 맛이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공이 돌아 네. 그래도 지금은 아,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뭐 4위를 가네 마네 할 수 있는 감독이 무슨 잘립니까? 저 그래요. 더보기 리그에 첼시는 있냐? 몇 등인가요 지금? 11등입니다. 11등.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해요. 리버풀이랑 이제 다음 주 주말에 하는데 그 경기를 끝나고 한번 저희가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근데 그 전에 자르는 건 또 그 무리뉴 에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 타이밍 조만간 중에 있잖아요. 포체티노 네네.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유 아스톤빌라 맨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다음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마지막 주제인데요. 레어버쿠젠과 뮌헨 경기였습니다. 제목은 K는 진정한 무관귀신인가? 뭐 이렇게 달아봤는데 뭐 K는 뭐 우스갯소리고 사실 K는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네, 그래서 이날 경기 뭐 투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렇게 욕을 먹는지 한번 살펴. 간단하게 이것도 앞에 경기와 마찬가지로 뭐 전술보다는 그 뒤에 후토크 얘기로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버쿠젠 무패팀이었죠. 네. 선발 라인업을 보자면은 보니페이스 그리고 팔라시오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게 됐고 이들의 대체자로 안드리 그리고 야신 아들리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바이에른 김민재 선수가 복귀했는데 바로 또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키미는 벤치에 있고 파블로비치라는 최근에 어린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대로 나왔고 알폰소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새로 영입된 보에이라는 선수 저 처음 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선발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 경기 더리우트가 득점을 기록하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에서 제외되고 다이어가 센터백으로 나서면서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 이렇게 3백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이어 선수가 네. 이제 그 세트 3백 중에 중앙에 위치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더리우트가 부상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벤치에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있었어요. 똥 씹은 표정은 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모종의 왜 이유로. 그랬을까? 이게 어쨌든 바이언 센터백의 빅3잖아요.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 세 선수가 뭐 3백을 나오든 백포의 두 자리를 차지하든 얘네끼리가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다이어가 이제 스위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한창 그 바란이 이제 전술적인 이유로 제외됐다라고 설명하던 테나의 그런 반응도 생각이 나고 사실 이 정도면 뭔가 하여튼 아픈 건 아닙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모종의 이유로 다이어는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반 15분 정도는 바이언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슈팅은 딱 한 개밖에 없었고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도는 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요. 일단 바이언이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레버쿠젠의 빌드업을 상당히 방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먹힐 때도 있었긴 한데 근데 이 시도가 의미 있는 슈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15분 이후부터는 한꺼풀 벗겨졌을 때 압박이 벗겨졌을 때 위협적인 찬스를 정말 많이 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시도한 리스크는 그대로 진 그렇죠. 채 리턴만 없는 그런 참 안 좋은 상황에 정말 내딛게 됐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로인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스타니시치 이 선수가 미네에서 임대간 선수거든요, 레버쿠젠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한테 비수를 맞으면서 뭐그 선수 세레모니 눈치 있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허무하게 1실점했습니다. 사실 크로스가 좋았어. 네, 그건 맞는데 일단 그 실점을 내주기 전 스로인 상황 내주는 장면에서도 상당히 역습 상황에서 그렇죠. 위기가 네.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스로인 나간 상황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새로 영입된 보에이 보예이 선수. 선수 그쪽 장면에서 좀 스타일시치 같은 윙백이어서 그 마크맨이었는데 그 선수를 놓치면서 정말 손쉽게 실점이 됐고, 이제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투엘은 보에이 선수를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면서 공격 가담을 좀 많이 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스타일시치한테 완전 1대1로도 꽁꽁 묶이고 이 보에이 선수가, 그리고 되게 높은 위치에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되려 수비 상황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에만 좀 경고를 받으면서 이 선수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선수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 자세히 못 봤는데 느낌 없어요, 이 선수. 그러니까 사실 아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최고의 카드를 쓰지 못했지만 저는 뭐 게이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게이르 선수는 나이가 들면서 좀 네. 윙백보다는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하던 짬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보단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단 보에이 선수를 되게 터치라인 쪽으로 빼놓으면서 좀 폭을 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민재에서 보에이로 향하는 그 패스 루트를 좀 레버쿠젠이 잘 막아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측면에서 보에이가 잡았을 때 그 포지셔닝이 저는 조금 애매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더 뒤로 가서 김민재랑 같이 뽁짝뽁짝 하던가 아니면 좀 더 미드필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서 더블팀을 자신 스스로가 내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공수 양면으로서 큰 영향력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타니시치 득점 장면에서도 아니 뒤에 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 한 번을 안 봅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보에이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에이 선수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후반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마즈라이가 왼쪽으로 오고 보에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뭐 그런 그림도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이제 보에이 왼쪽 기용은 좀 실패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 이제 41분으로 가면은 전방 압박 실패로 인해서 이제 뭐 아들리에게 1대1 찬스도 나고, 그래서 그 완전히 골 먹히는 장면인데 그냥 우파마케노가 개인 스피드로 뭐 커버하고 뭐 이런 장면도 있는 등 상당히 전반 이제 중반부터 해가지고 레버쿠젠의 역습에 상당히 고생을 했던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스탯을 보면은 점유율은 45대 55, 그러니까 레버쿠젠 기준인데요. 45대 55로 뮌헨이 상당히 조금 앞서 있었는데, 슈팅은 9대 3, 유효 슈팅은 5대 1로 레버쿠젠이 상당히 정말 재미있는 전반전을 보냈다. 그래서 1대 0으로 전반전은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점유율이 이제 전반전에 55%였는데 슈팅이 3개다. 네. 이거는 뭔가 그 경기가 생각나는데 갑자기 예? 요르단 그 경기가 생각나. 그 감독이 요르단 생각나고 호주 전반전도 생각나고 그렇네. 이게 좀 심란한 게, 이게 점유율도 앞서긴 했지만 패스 숫자도 이제 바이언이 전반전에 269, 네. 269개를 했고, 그리고 레버쿠젠이 203개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이런 패스를 기록했음에도 상대 박스한 터치가 레버쿠젠이 12개, 그리고 바이언이 5번밖에 기록을 못했더라고요. 공만 돌려. 근데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물론 레버쿠젠이 적절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4-5-1 수비 전형을 잘 구축했던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에서 좀 섬세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면 무시할라나 사네 이런 선수들은 저는 충분히 뭔가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라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오프 더 볼이나 온 더 볼에서 좀 장점을 못 보여줬던 것, 그리고 양쪽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큰 메리트를 가져가주지 못한 것이 좀 공격력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케인이 있는데 이렇게 박스한 터치가 적었다는 거는 참 이 케인도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놓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은 상당히 장점을 살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후반이 됐는데요. 근데 후반이 됐는데 그냥 뭐 똑같이 나옵니다. 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전방 압박하고 뭐 똑같이 볼 돌리고 뭐 이러다가 실점합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 상황에서 후반 초반이었는데요.
성과를 이제 거두지 못하면서 한번 풀어 나오고 그 공이 그리말도에게 전달이 되면서 뭐 이 과정에서 뭐 이제 2대1 패스 상황에서 마크맨 놓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게 실점하기 전에 전방 압박 상황에서 다이어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압박을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중앙 센터백이거든요. 패스를 끊으려고. 네. 아니 왠지 뭐 아니야. 패스 끊어야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뒤를 돌아서 그러니까 등을 지고 공을 받아요. 근데 그 뒤로 다이어가 막 달려갑니다. 이게 패스를 끊으려고 하는데 늦어서 그렇게 그림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선수를 파울로 끊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돌아서는 걸 막으려고 돌아서는 하지 걸 않았어요? 막으려 했던 거겠죠. 근데 네. 그 공은 그냥 가이어가 오기도 전에 원터치로 흘려나가고 앞으로 전달이 되고 이제 네. 우파마케노가 1대1 경합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공간을 쫙 뚫려가지고 내줬죠. 이제 그리말도 선수에게 2대1 패스 상황에서 완전히 열리면서 실점이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다이어가 왜 나가야 했을까가 뭐 전방 압박 전술을 바이언이 시도를 했지만 과연 중앙 센터백이 압박할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앙 센터백이니 세리백에? 그쵸. 그다음에 나몰피아나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다이어가? 그럼 판단 왜일까? 능력이 뭐 네, 그냥 왜일까요? 항상 보던 대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더 약간 약간 이제 축구 팬으로서 열불이 났던 장면이 압박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이 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음. 다이어 입장에선 자기 수비가 빈 상황이에요. 네. 근데 걸어와. 아니 아. 걸어오는 거 아니죠. 조깅해. 아, 빨리 안 뛰어. 근데 그게 최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면 그거보다 빨리 뛸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쵸, 표정도 그렇겠죠. 그 파지가 원래 자기가 빵꾸 내면 진짜 와 망했다 하고 그쵸. 뛰어가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근데 다이어는 뭐 이 장면만 두고 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러지 네. 않았나요? 뭔가 네. 자기가 난타처럼 벗겨져도 수비하고. 저기 막아. 그러니까 옵사이드 옵사이드 이상했어요 이거부터 장면이. 전형적인 손 쓰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이어가 빨리 뛰어갔다고 해서 실점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뭐 하진 않지만 이 상황은 워낙 공이 빠르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빨리 뛰어내오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압박 상황이나 아니면 빙우와 김민재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3백에 대한 되게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많이 해요. 썼는데 미네는 계속해서 리그 중간에도. 약간 전통적인 6번 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파블로비치가 물론 네. 수비적으로 되게 나쁘지 않은 선수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크맨이라던가 아니면 레버쿠젠의 스위칭 내지는 뭐 공간 창출 플레이를 막아서는 데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 고전했던 장면이 여러 번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실점 장면에서는 인카피에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 선수가 전진을 하면서 약간 마크맨의 혼란이 왔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해도 그렇게 2대1 패스 상황에서 쉽게 벗겨진 거는 미네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웠고 그렇게 뭐 2대0 상황이 되니까 초에드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그래서 60분에 공격적인 교체를 합니다. 파블로비치와 우파메카노를 빼고 토마스 뮬러와 키미를 투입을 하는데 뭐 키미는 파블로비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고 밀러가 들어가는데 신기한 거는 그래서 4-2-3-1을 바꾸거든요. 근데 4-2-3-1을 바꾸면서 사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고 토마스 뮬러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아하네요. 네. 보통이면 이제 네, 밀러가 반대가, 가운데로 가고 가운데로 사네가 가는 이제 거죠. 오른쪽에서 뭐 드리블을 하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음. 밀러가 오른쪽에서 드리블을 하고 안쪽 공간 침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밀러가 측면도 당연히 잘 소화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풀타임을 뛴 거네요. 그렇죠. 그쵸, 그쵸. 다이어 대신 우파마이카노를 뺐다. 이제 물론 이제 이날 경기에서는 뭐 우파마이카노가 1대1 경합도 지고 뭐 패스도 조금 이상하게 하고 뭐 폼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다이어를 안 빼고 우파메카노를 빼고 뽀백을 했다. 이건 좀 또 불편하다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가 이날 어떻게 우파메카노가 이런 잘하진 일이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좀 불편했다. 뭐 그래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백포로 바뀐 이후에 물론 그 상황이 네. 주는 전술도 네. 있잖아요. 뭐 이거는 레버쿠젠이 어느 정도 막아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그 전보다는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네.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바이언에게 좀 더 분위기가 맞아요. 오는 모습도 보였고요. 점유율도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바이언이 네. 계속 소유를 해요. 뭐 그렇죠. 역습을 간간히 시도하긴 하지만 그 횟수도 현격하게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70분 되면은 이제 완전히 공격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서 고레츠카 빼고 마티아스 텔 공격 투입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근데 뭐 결국은 뭐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결정적 찬스도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도 이제 후반 막판에 노이어가 코너킥 상황에 올라와 주면서 그 틈을 타 프림퐁이 다이어를 정말 멋있게 제쳐내면서 득점을 기록한
그런 장면으로 3대0 사실 거기서 바이언이- 바이언이 넣기 네. 쉽지 않은데. 그거 넣기 힘들어요. 네, 각도는 네. 없었어요. 골키퍼는 대단했던 물론 것 없었지만. 같아요. 그래서 프림퐁의 좋은 득점은 3대0 진짜 완벽하게 셧아웃을 당하고 말았는데 후반전 스탯을 살펴보면 점유율은 33대 67 바이언이 확실히 앞섰는데 슈팅은 5대 6 근데 유효 슈팅이 레버쿠젠이 3 바이언이 빵 빅찬스 레버쿠젠 2 바이언 빵 이렇게 바이언은 의미 없이 공만 가지고 있었다. 네, 뭐 경기 전체적으로 봐도 XG 값이 1.32대 0.56이고 유효슈팅도 8대 1.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전술적인 스코어를 안 보고 봐도 네. 완패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제가 돌아보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과연 이 경기 케인은 어디 갔는가? Where's Kane? 안 보이죠? 네, 어디 갔는가? 이 경기 기록이 터치 18개, 슈팅 1개. 끝. 그러니까 공이 안 오면은 진짜 네. 케인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쵸, 공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원래 케인이 내려가는 플레이도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네, 그래서 몇 번 내려와서 패스 돌려줘요. 근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짧은 패스. 짧은 패스. 그냥 돌려주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없어서 그렇네. 그럴 수도 있는데. 손흥민처럼 앞으로 뛰는 애가 있어야 케인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케인의 폼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쵸. 저도 공을 안 잡으니까 어떻게 알아 폼이 좋은지 나쁜지. 근데 뭔가 분데스리가가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길게 근데- 있었는데 그 근데- 이후로 케인의 폼이 뭐 전반기만큼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페이스 득점 페이스도 그렇고 최근 전체적인 흐름도 플레이, 그렇고. 네, 플레이 미넨의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저 케인이 일단 사라진 게 가장 이번 경기에서 레버쿠젠과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까부터 데리트 대신 다이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 물론 지금 무슨 전술적인 뭐 부분에서 썼는지 네. 뭐 그건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근데 그렇죠. 그 나름의 이유가 뭔지는 네.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 이거를. 과연 다이어가 더리우트보다 잘하는 게 뭘까요? 이거 지시? 손가락 강독형 수비수. 뭘 잘하는 거지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그 아약스에서 사실 주장 아니었나 더리우트? 그렇죠. 어렸을 때. 19살 때 네. 주장했잖아요. 뭐지? 그러니까 떡잎부터 다른 선수인데 네. 사실 재능도 그랬었죠. 다르고.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바이언에서 때는 이런 취급을 받을 선수 부하설이 있다는 아.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빌드지에서도 올라올 정도로 뭔가 그 투엘 감독과 더리트 선수 간에 불편하다.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투엘이 지금 사실 더리트뿐만 아니라 키미랑도 네. 고레츠카랑도 맞아요, 조금 안 좋잖아요. 지금 선수단 장악을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투엘을 비롯한 그냥 바이언 팀 차원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앞서 케인 얘기해서 살펴봤는데 케인이 잘해요. 아 잘하죠 케인. 근데 지난 경기 맨센전에 한 골 넣고 그 전에 아우크스부르크 전 또 한 골 넣고 이러면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압박 퀄리티 그리고 공격 작업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리스크를 감안하고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을 한 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버쿠젠이 너무 쉽게 이제 툭툭 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경기 저 하이라이트 봤는데 경기를 보는데 이게 역습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넨이 공격하다가 올라가는 느낌보다 미넨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풀어나와서 맞아요. 그 빈 공간을 그냥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빌드업을 제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넨이 압박을 못한다라고 느끼게 네.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바이언이 네. 바이언이 바이언인데 이게 뭐 챔스에서 어디 뭐 레바민끼리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언한테서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더 압박이라든지 빌드업 작업 파이널 서드에서 움직이려면 하든지 좀 더 좀 퀄리티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제 투엘이 실제로 첼시에서도 많이 제시를 해줬고 그런 걸로 명성을 떨치는 감독인데 이런 세부적인 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게 진짜로 아까 말해줬던 그 선수단과의 소통 문제. 그러니까 뭐 감독이 아무리 이렇게 잘 해봐 해도 선수들이 아몰랑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몰랑 네. 아몰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투엘과 우리가 아는 이 바이에른 뮌헨 스쿼드에 단에 있는 선수들의 그런 퀄리티로 봤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인지 부조화가 계속 바이에른 최근에 맞아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6번 자리에 키미나 파블로비치 이런 선수들이 완벽하게 정착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기본적인 틀의 문제, 뭐 빌드업이나 수비 저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센터백에 다이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약간 부상도 많았고 차출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 등 투엘 감독도 물론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네. 나 이 부분은 좀 원했는데 여기는 안 메꿔졌어. 나 여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영입이 실패했어. 뭐 팔리냐 같은 선수들. 네.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뭐 할 얘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언이 리그 내에서 레버쿠젠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좀 실력 차를 보여주면서 패배를 한다? 이거는 사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충격이었어, 없죠. 진짜 솔직히 3대 0으로 질 네.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이 경기 레버쿠젠 원정이라서 네. 승리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았으나 그렇죠. 그래도 다 감안해도 그리고 내용도 그냥 한국대 요르단처럼 그냥 완전 털려버려. 발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레버쿠젠과 바이에른의 승점 차는 5점이 됐고요. 와. 그리고 이제 남은 맞대결이 없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좀 미끄러지길 바라야 하는 바이에른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레버쿠젠이 또 무패. 맞아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패 우승은 가능할까요? 근데 아. 이 흐름이면은 진짜 물론 이제 경- 어느 한 시점에서 위기가 오겠지만 근데 또 경기 수가 적잖아요, 분데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34 것도 아닌가? 그렇죠. 13경기 남았거든요. 13경기. 그래서 일단 상대들로 봤을 때는 뭐 일단 바이에른한테 무패를 했으니까 충분히 한 5분 응산 정도 넘지 않았을까?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뭐 도르트문트 원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프리치? 프랑크푸르트 원정 이런 경기들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패배를 해야 되니까. 패배를 할 만한 무승부 경기는 말고 잘 안 무승부는 보이죠. 괜찮지. 무승부는 괜찮으니까. 네. 그래도 좀 충분히 아. 그러니까 진짜로 가시권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이는 정도는 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미넨이 11 시즌인가? 11시즌 연속 우승인가? 10시즌인가 11시즌. 그게 메넬리 우승이 그 지난번에 어디죠? 도르트문트. 그 우승 이후로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10년 있거든요. 넘게 이렇게 흘러고 있는 이 시점에서 1111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됐어요. 저 초등학생 1213인가? 모르겠다. 1112 시즌에 네.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하고 1213 시즌부터 이제 바이언이 계속 우승을 했죠. 와,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알론소 근데 이제 좀 깨야 돼. 깰 이제 때가 좀. 됐어. 근데 깰 때가 되긴 너무 많이 하면 했는데 재미없어. 야, 나는 이 타이밍이 너무 웃긴 거야. 아. 케인이 오자마자 어떻게 우승을 못할 수가 있는 그 타이밍이 저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케인은 댓- 잘하는데. 네, 케인은 그런 그 심지어 엄청 잘하거든요. 아니 근데 케인 잘못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제 클린스만을 데려온 축협이 문제인 것처럼 다이어를 데려온 근데 케인이 그거는 문제다.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짱친이니까 둘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솔직히 근데 다이어가 어떻게 바이에른 미넨을 옵니까? 그걸 주전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데리우트를 째끼고 데리우트 지금 솔직히 토트넘 가면 주전 뛸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 아 데리우트는 주전 뛸 수 있죠. 아, 로메로 반데벤이 잘하긴 하지만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 자체가 이제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봐야 되지만 그래도 주전급이죠. 주전급이죠 무조건. 아니 다이어를 제끼 다이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이맥추가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이에른 미넨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과연 우승을 하지 못하면 투엘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선수단과 분위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투엘의 경질론이 흘러 나오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무리뉴가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면서 요즘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리뉴가 좋아하는 선수가 많이 있잖아요. 케인도 있고. 일단 김민재, 다이어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다 김민재도 있고. 그건 선수 많아요. 좋은 선수 많은데. 과연 무리뉴가 했을 때 어떨지 그다음에 무리뉴가 하면 잘 될지. 그러니까 사실 리그에서 탑독 역할을 무리뉴가 충분히 맡을 수 있는 건 레마드 시절에 물론 너무 오래전인가 근데 원래 전에 무리뉴가 탑독을 맡았던 마지막 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첼시, 인테르 다음에 레알 다음에 그 다음에 첼시가 마지막에 했던 것 같네요. 네. 맨유는 좀 힘드니까 그렇게 탑독으로 보기는 아니었죠. 제가 알기로 이 경기 끝나고 로마노 기사에 따르면 일단 투엘 감독의 입지는 위험하진 않다. 아마 이번 시즌 전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뭐 테나 때랑 챔스를 마찬가지로 좀 보겠죠. 약간 근데 그것보단 좀 더 명분이 있긴 하다. 테나보다는. 챔스 근데 만약에 챔스를 라치오랑 이번 주죠 챔스 네. 1차전. 내일 모레 네. 모레. 그래서 1차전에 모레? 만약에 혹시 이제 뭐 예를 들어 2대 떡. 라치오 원정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라치오가 무서운 팀인 게 막 골키퍼도 골 넣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세리에는 항상 네. 뭔가 다크호스 열풍이 있어서 지금 미는 자꾸 몰라. 올라올지도 몰라. 그래서 진짜 1차전 2대0 나오면은 갑자기 위기감을 느껴서 2차전전에 빨리 진짜 새로운 바로 감독이 있어. 필요하다 뭐 이런 위기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뭐 이번 시즌 끝나면 또 모르는 일이니까. 음. 그래서 무리뉴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끝내보죠. 무리뉴? 무리뉴? 물까 말까? 근데 저는 무리뉴가 바이언에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리뉴의 능력은 별개로 그냥 네. 뭔가 매치가 안 되는데. 근데 또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바이언의 좀- 축구적 성과와는 어, 별개로 어. 그냥 축구 팬 입장에서 리그 재미는 흥행에 있을 것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 리그 흥행에. 예를 들어 뭐 알론소가 남아 K리그 있다고 링가드처럼. 치면은 알론소가 남아 있다고 치면 알론소와의 뭐 사제 대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사제 대결이죠. 뭐 그리고 바이언 수고도 개 좋잖아요. 음. 그걸로 수비적인 4-3-3 해가지고 이제 K 이제 박스 투 박스 스트라이커 해가지고 어? 박스 투 박스. 그럼 또 무리뉴가 손흥민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토트넘 컬렉션이 그렇게 바이오. 뭐래 김민재 독박수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김민재 막 든든히 내려가가지고 계속 음. 헤딩하고 김민재 클리어 30회 막 이렇게 나오고. 무리뉴는 근데 로마에서는 뭐 나쁘지 않긴 했거든요. 나쁘지 않았죠. 근데 정말 그 진짜 한물 좀 같긴 했죠. 네, 바이언 기준에서 놓고 보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리뉴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수비 축구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네. 보니까 음. 이게 지금 10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팀한테 어울리는지. 아, 근데 로마에서는 안 그랬어요. 로마에서 모르겠다. 오히려 수비가 좀 이번 시즌 좀, 문제였고. 조금 문제긴 했어요. 전술간의 별개로. 저는 그냥 나겔스만을 왜 잘랐냐 아. 이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 물론 좀 그때 짤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겔스만을 잘라지 말았어야 된다. 나겔스만 잘하는데 왜 잘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상 그리고 뮌헨의 플랜상 나겔스만이 차근차근 올라와서 감독에 정착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인내심이 없었다. 좀 그리고 나겔스만을 자르고 데려온 게 이제 투엘이었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결국 나겔스만이 문제가 됐던 게 뭐 성적도 있었지만 결국 선수단과의 그런 네. 문제가 맞아요. 좀 크잖아요. 그런데 투엘도 뭐 지금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뭐 딱히 뭐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무리뉴 얘기로 돌아오면 무리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와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데. 네. 와도 잘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다. 재미있을 것 같아. 솔직히 꿀잼이긴 할 것 같아. 약간 느낌은 스타성이 있으니까. 알론소가 딱이긴 한데. 네. 근데 알론소는 아무래도 요즘 가겠죠. 얘기가 나오는 게 리버풀 얘기 나오고 클럽이 지금 떠나는 확정이니까. 이제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레알 마드리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알론소는 진짜 대단하네. 너는 이게 두 개의 친정팀에서 지금 땡기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명문상으로 다른 팀을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레버쿠젠이 작년에도 작년에도 경질하고 그 소방수로 투입한 네. 게 알론소 아니었나요? 거의 이제 뭐 강등권 뭐 와. 이렇게 빡 근데 쳐먹었다가 어떻게 이런 알론소가 살리고. 팀을 뒤바꿀 수가 있는 거지? 진짜 능력이 확실히 그 CDM 출신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 얘기는 차비로 끝났어요. 6번이 아니잖아 참. 그거 8번이잖아. 더 디테일하게. 너는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6번 출신. 어. 바르디올라 6번이거든요. 아. 6번과 8번 다릅니다. 그건 그렇네. 네. 물론 이거의 반면교사는 피르로인데. 근데 피로도 뭐 시작은 10번이었으니까. 네. 완전 클래식 6번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 클래식 6번들이 확실히 어. 뭔가 있네. 그래서 아르테타도 그렇네. 그렇죠. 아르테타도 그렇네. 클래식 6번. 뭐 근데 그 자리가 로드리나 카세미로가 네. 막 하는. 근데 미드필더들이 감독을 잘하는 네.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네. 그래서 경기를 그 자리가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전술적으로 사실 수행해야 되는 역할도 되게 복잡하고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있어야 되는 또 맞아, 그런 맞아. 자리다 보니까 뭐 확실히 연결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와는 별개로 확실히 알론소가 만들어가는 축구는 진짜 뭐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진짜 유럽 축구를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 시즌에 뭐 알론소가 지금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챔스에서 못 보는 게 아쉽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면 다음 시즌 어떻게 챔스까지 한번 해보고 레버쿠젠에서 네, 나가는 게 그게 어떨까? 오히려 분데스 흥행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레버쿠젠이 저는 개인적인 좀 불안감은 약간 공중분해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나폴리처럼. 네, 그냥 약간 좋았던 선수들 여기저기서 다 어쩔 수 빼가고. 없는 벌써 같은 지금 대기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페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르츠 선수도 네. 뭐 링크 지날 거. 네, 그래서 알론소 입장에서는 혹시 좀 각 보다가 이거 못 지키겠다 싶으면은 가지 않을까요? 난 내려고 갈 때 많으니까. 맞아.
알론소는 뭐 여기저기서 다 바르고 있어요. 사실 저희 팀도 바르고 있기 때문에 안 노린 팀이 어디 빼지 있겠습니까? 않은 예. 거절할 하나 팀이 주셨으면 없지 않을까 좋겠네. 온다 그러면 음. 뭐 거의 본인이 골라서 가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진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론소의 위대함 사실 이번 경기는 뭐 알론소가 뭐 특별히 막 하진 않았지만 그냥 알론소가 만들어온 팀의 탄탄함을 느껴볼 수 맞아요. 있었던 조직적으로도 그런, 좋았고. 뭐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진짜 알론소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고 뭐 반면에 이제 투엘은 그에 비해 좀 비교가 되면서 좀 많이 아쉬웠다. 네, 그래서 바이언의 앞으로 행보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녹음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월요일 팀은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저희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